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남자이고,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왜 여동생과 사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안 계세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8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 당시에는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바나나 먹고 피자 먹고 그랬었죠. 제 동생과는 4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동생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친했고 동생이 너무 착하고 순해서 같이 놀러도 자주 다녔고 퍽하면 울어서 제가 많이 위로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집은 별로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는데 무려 60살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낳았냐고 많이들 걱정하겠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40대 후반이셔서 저희를 낳을 때는 젊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라서 두 분이서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싸우시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행사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동생과 저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곳과 가장 멀리 떨어진 방으로 이동해서 귀를 막고 얼른 끝나기만을 바랬죠. 동생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항상 울었기 때문에 저는 동생을 계속 위로해주고 그랬답니다. 부부싸움이 한바탕 끝나시면 어머니는 배를 움켜잡고 절뚝절뚝 걸으시면서 저희에게 오셔서 펑펑 우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상처로 가득한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어머니가 저희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얼른 성인이 되면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은 하루에 한 번은 기본으로 하셔서 저희가 방에서 나갈 시간은 오로지 학교를 갈 시간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집은 부서진 물건들로 난장판이었고 제가 그 물건들을 치우느라 시간을 다 써야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금슬이 좋아지셨나 싶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안 계셨고 저와 동생뿐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넷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식탁에 저녁 밥상을 차렸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버지와 함께 모르는 여성분이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곤 아버지가 인사하거라. 이제 너희 엄마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눈치껏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아줌마는 3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0대인데 그 아줌마가 30대라니. 그때 딱 알았죠. 저 아줌마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아무튼 제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먹기 위해 차린 밥상을 모르는 아줌마와 먹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제 그 이야긴 하지 말아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그때 아버지가 너희 엄마와 이혼을 하고 이 여자와 다시 결혼할 예정이니 이젠 이 사람이 너희 어머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용납이 가지 않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유는 그렇다 쳐도 바로 다른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대뜸 저희에게 어머니라고 하라뇨. 저는 절대 이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못 불러요. 재혼은 절대 안 돼요. 라고요. 아버지에게 맞을 각오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셨고 알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렇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싶었죠. 아줌마는 빈정이 상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고 나중에는 여보, 하며 애교를 떨며 아버지에게 음식을 먹여주더라고요. 아버지도 손과 발이 다 있으신 건강한 몸인데 아줌마는 반찬들을 아버지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먹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좋다고 웃으면서 받아먹고
저와 동생은 그런 꼴사 나온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으니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대충 끝내고 저와 동생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가지 않았고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입던 잠옷까지 자기가 걸치고는 저희 집을 유유히 걸어 다니더군요. 그러고는 마치 정말로 저희 집사람이 된 듯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 뻔뻔한 아줌마의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고는 말숙씨, 이리 와요. 라는 애교가 가득 담긴 아버지의 말이 들렸고 처음 들어보는 낯선 말투에 너무 당황해버렸죠.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어떻게든 찾고 싶었고 어른이 되면 집을 나가서 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는데 어머니는 아무런 답장이 없으셨고 결국 아버지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면서 제 연락처에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젠 이 사람 네 엄마 아니라니까? 라며 휴대폰을 마구 집어던지셨죠. 저는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지만 반항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얼마 뒤 새 휴대폰을 사주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니 아버지는 그 아줌마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 아줌마는 저희 엄마의 옷과 액세서리 가방을 착용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아내가 된 마냥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저와 동생은 학교를 다녀와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줌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줌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엄마라고 부르렴? 라고 하길래 네? 라고 했죠. 한 번도 아줌마라고 부를 때 뭐라고 한 적 없었거든요. 나 이제 집 안주인 될 사람인데 그럼 너희 엄마가 되는 거잖니? 앞으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렴. 너희 아빠가 언제까지 너네 편 들어줄 것 같냐? 곧 나랑 너희 아빠 사이에서 아기 만들 거니까 너흰 이제 이 집에서 찬밥 신세 될 거야. 아줌마의 말에 동생은 펑펑 울었고 저는 아줌마가 요리하고 있던 그릇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접시가 깨진 소리에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나와서 화를 내셨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그런 버릇없는 행동을 해? 그런 거 누가 가르쳤냐? 여보, 나 애들 보기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네. 계속 자기 엄마 보고 싶다면서 날 엄마라고 부르기 싫대.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오자 우는 연기를 하는 아줌마가 너무 소름 끼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끌려가는 도중에 아줌마의 얼굴을 보았는데 미세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서재로 가서 저는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제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화만 내셨어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아빠가 욕먹는 거 몰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앞으로는 최말숙, 저 사람이 네 엄마란 말이다. 언제까지 엄마 보고 싶다고 찡찡대는 어린애처럼 살겠다는 거야? 라면서요. 저는 울지도 않고 가만히 고통을 참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있다 보니 때리는 것도 힘이 드셨는지 몇십 분 뒤 그만두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집에서 살만해졌는지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비싼 명품 쇼핑도 하고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놀곤 했어요. 저와 동생은 집에 오면 항상 아줌마 지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으로 바로 올라가야 했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젊은 사람 같았어요. 나이는 아줌마와 비슷해 보였고 제가 거실로 들어가니 아줌마와 그 남자는 당황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지만 아버지를 두고 다른 남자와 저희 집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다뇨. 저는 얼른 아버지에게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제 손목을 끌고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너 오늘 본 것들 네 동생이나 네 아빠 귀에 들어가면 당장 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그냥 다 말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저희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게요. 너네 엄마 어디 있는지 아니? 저는 멈춰서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너 오늘 얘기 아무한테도 말 안 하면 너네 엄마 어디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나도 내 남편 전처가 어디 있는지 안 알아봤겠니?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한 뒤 다락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여자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줌마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날 이후부터 대놓고 저희 집에 그 남자 데리고 와서는 둘이서 알콩달콩 데이트를 했고 저는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 저는 둘이서 그러고 있는 장면을 몰래 증거로 남겨놓았고 언젠가는 쓰일 일이 있겠지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얼른 아줌마한테 어머니가 어디서 사는지 듣고 집을 나갈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줌마의 연락을 받고 동생과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아줌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서 저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역겨웠네요. 그때 아줌마가 불렀던 구급차가 왔고 저희는 병원으로 이동했죠. 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와 함께 방 안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했어요. 저는 아줌마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됐죠. 아줌마는 아버지가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일찍 가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검하기 원했고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장례를 끝내고 아버지 전문 변호사가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가 갑작스레 죽을 것을 대비해 남겨두신 유언장을 읽어주셨어요. 나의 모든 건물, 토지 재산들을 내 동거녀 최말숙에게 양도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네? 라고 했는데 그때 아줌마의 표정은 굉장히 흡족해 보였고 기뻐 보였죠. 아줌마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이 맞았던 거고 그 많은 재산은 평생 써도 남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아줌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써져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말은 무의미했죠. 저는 그때 갓 20살이 넘어서 다양한 법률 사무소에 가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데 요즘은 유류분 제도라는 법이 있어서 저처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더군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줌마에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죽게 된 원인은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버지와 아줌마 두 분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 범인은 아줌마였고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던 사실은 너무 괘씸했죠. 그래서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겠다고 다짐했고 아버지를 죽인 증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자기를 의심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온 집안에 증거를 뿌려놓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지문을 채취했고 증거를 하나둘씩 습득했습니다. 물론 아줌마가 내연남을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놨던 증거 자료도 제출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아줌마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남자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이서 같이 살고 있었고 저희는 아직 그 집에서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집으로 택배가 와서 문을 열고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벼운 택배에 얼른 열어보았는데 상자 속에는 죽은지와 함께 편지 한 통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박스를 던져버렸고 편지를 읽었죠. 바로 그것은 소송을 당한 아줌마가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찾아갈 거야. 각오해. 이 돈 절대 너한테 못 줘. 저는 이 편지와 죽은 쥐까지도 증거로 제출했네요. 이러면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걸 모르는지 필적 감정하면 바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저에게 겁을 주려고 안달이 났는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줌마가 보낸 죽은 쥐와 편지 때문에 저는 소송을 쉽게 이길 수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죠. 저는 재판장에서 아줌마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단둘이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아줌마에게 아줌마,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 엄마 어디에 계시는지. 라고 하니 아줌마가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며 웃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드디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너희 엄마? 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지. 라고 하길래 저는 한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아줌마의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아줌마의 멱살을 잡았어요. 뭐? 우리 엄마 어떻게 한 거야? 아줌마는 끝까지 저를 보고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 보고 싶다고 찡찡대니? 네 엄마? 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네 엄마가 보고 싶으면 너도 따라가던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는 감옥으로 갔고 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사망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작은 동네의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벅찬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어머니가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때 저와 동생이 그곳을 서성거리고 있으니 그곳 주인 아주머니께서 누구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설마 203호 자식들인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워낙 203호가 자기 딸아들 얘기를 자주 했어. 많이 닮았네. 근데 너무 늦게 찾아온 거 아닌가? 죄송해요. 저희도 찾아오고 싶었는데 우선 여기로 들어오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저희를 들여보내 주셨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이 집에서 살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너무 놀랐고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기 전에 뱃속에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막내 동생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아줌마와 불륜을 일으키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낳아서 혼자서라도 키우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줌마와 살기 위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뜸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니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는 참다 못해 도망쳤지만 폭력에 시달린 후유증 때문이었는지 아이를 잃었다고 해요. 아이까지 잃은 어머니는 극도의 스트레스 탓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쓸쓸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고 일찍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았을 때부터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보호자로 해주셔서 근처 묘지에 묻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라고 당장 그 묘지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늦었지? 일찍 찾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너무 미안해. 이제 앞으로 우리 막내 동생이랑 행복하게 하늘에서 살아.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미안해, 엄마. 라고 한 뒤 묘지 앞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돈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었고 집도 저희끼리 살고 있지만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큰 집에 저희 둘이서만 있는데 공허하긴 하지만 괜찮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건 조금 꺼려하고 있어요. 아직은 여동생과 둘이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0년 차인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10주년이 되는 달인 9월에 이혼 소송을 했고 승소했습니다. 남편과는 사실 결혼 생활 내도록 항상 언성이 오고 갔어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축복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영업직 대리였죠.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했고 그렇게 저는 아이를 혼수로 가져갔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신혼 시절에도 남편은 접대를 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매일 술자리를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첫째를 출산한 순간은 술을 마신다고 연락이 안 되어서 다음 날에 병원으로 왔었고, 둘째를 출산한 순간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병원에 왔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술 좀 줄여달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아무래도 영업직이라 접대가 필수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첫째가 4살이 되던 해에 접대하러 갔었던 술집들이 전부 평범한 술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제게 걸렸어요. 영수증이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나왔거든요. 저흰 남편의 외벌이로 먹고 살아서 제가 생활비를 받아서 썼었고, 각종 공과금이나 연말정산 등 경제권은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서 몰랐었습니다. 접대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2차까지 갔단 사실은 그해 처음 알게 되었죠. 이혼을 한 해 만회하며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무릎을 꿇으며 내가 잠시 미쳤었다. 정말 실수였다. 하지만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다. 2번 다시 이러면 군말 없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싹싹 비는 남편을 보고 그래,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추스렸고 정말 힘겹게 용서를 했어요. 저는 영업을 떠나 돈을 적게 벌어도 좋으니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기를 권유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권유에 네가 돈을 안 벌어봐서 그렇다며 이직하는 것은 어디 쉬울 것 같냐고 하면서 거절을 했죠. 이혼 얘기가 오고 간 며칠 정도는 신혼 때보다 더 일찍 집에 귀가하고 술도 어느 정도로 조절해서 만취해서 들어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가더군요. 그 뒤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늦은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긴 일쑤고 어쩔 땐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제게 걸렸었던 전적과 성격, 그리고 직업상 필수적인 접대까지. 저는 심증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물증은 늘 없더군요. 매일 늦게 오고 가니 아들들은 아빠에 대해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몇 년 동안 싸웠습니다. 쌍욕을 내뱉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몸싸움까지 번진 적도 많았고, 싸우는 소리에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어린 아들들과 한 방에서 잠들었죠. 회사에 간 것인지 퇴근하고 들어오는 건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연년생인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해주는 캐셔로 일을 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주말이 되면 같이 놀러도 나갔죠. 제가 남편을 포기하게 되면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어 갔거든요. 치졸하다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 들었죠. 저런 놈도 아빠라고 어쩌다 일찍 집으로 들어오는 아빠에게 인사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차마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겠더군요. 저희에겐 늘 관심이 없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지만 아이들에겐 그래도 최소한의 아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았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처럼 최소한의 대화만 하며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계속 인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한 이유는
몇 달 전 받은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 함께 앉아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오겠다고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빠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제게 보채기 시작했죠. 그땐 저녁 8시였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알았으니 그만 전화하라고 썽을 내더라고요. 그러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주위가 시끄러운 걸 보니 또 술집이구나. 네가 그럼 그렇지 싶은 심정이었죠. 밤 10시가 되자 아이들을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아빠 회사가 너무 바빠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요. 아이들을 방에다 눕혀서 재우고 불 꺼진 거실로 나와 시계를 보니 자정이었어요. 그날따라 서운해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에 꾹 참는 듯한 표정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서 평소라면 아이들과 함께 잠을 청했겠지만 그날따라 남편을 기다렸다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나 봐요. 저는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읽지도 않더라고요. 전화도 계속 걸었죠. 그것도 1시간 정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2시 반 정도쯤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남편으로부터요. 저는 전화를 바로 받았고 여보세요? 당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대화 소리만 들려왔죠. 전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만 같았어요. 집에선 무뚝뚝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함께 있는 남자에게 말이죠. 상황을 들어보니 서로가 달콤한 말을 나누다가 옆에 놓여져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실수로 만졌나 봐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눌려져서 제게 바로 전화가 온 듯했죠. 차라리 여성과 2차를 간 거였다면 그나마 제가 덜 절망적이고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 후 이어진 소리들은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받아들이라며 증명을 해주는 듯 했어요. 전화기를 놓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아까 먹은 저녁들을 그대로 개어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사실 심증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제 두기로 진실을 들으니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입을 씻고 거실로 돌아가 전화기를 주었죠. 듣기에도 망측한 소리들은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행히도 제 휴대폰은 통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았더니 정말 깨끗하게 잘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 6시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흠칫하더군요. 이 시간에 안 자고 당신 거기 앉아서 뭐해? 라는 남편의 물음에 저는 이혼하자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 영수증을 발견한 이후로 제가 이혼 요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좀 더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제 심증을 외면하고자 남편에게 바람피냐고 떠본 적도 없습니다. 만약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저는 이혼을 선택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갑작스런 저의 통보에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굳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제게 뜬금없이 그게 뜬금없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라고 한숨을 푹푹 쉬며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나 들어갈게 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나 진심이야. 협의 이혼해주지 않을 거면 나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니 방에 들어가려다 멈칫하고 저를 뒤돌아보았죠.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라는 남편의 물음에 당신 나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바보야? 알아도 모른 척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며
마음을 다잡고 사는 거 알고 있으면 걸리지나 말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씩씩대는 제 말에 남편은 동공이 흔들렸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할 거면 방으로 들어가! 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다음날 간단히 짐을 싸서 친정의 아이들을 맡긴 이후 저녁에 도장을 찍어 놓은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이혼하던가 아님 소송 갈 테니까 알아서 하도록 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당신 진짜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저는 그 말에 정말 이성이 끊어진다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에? 애들이라고 했니? 당신 어쩜 그리 낯짝이 두꺼? 어쩜 그리 뻔뻔하냔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당신이 매일 영업하는 남자니 어쩌니,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않니? 어쩌니? 하는 그 말이 거짓부렁처럼 들려왔어도 아니겠지 믿었어. 영수증이 나왔던 몇 년 전의 일도 남자라면 한 번쯤 하는 실수일 것이다 라면서 합리화했어. 당신 행동들 보면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거 하나씩 해다 보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 자리 빼앗을까 싶어서 내가 진짜 그런 진실을 알게 되고 정말 내 예상이 맞아버리면 나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어질 테니까. 그래서 끝까지 모른 척 하려고 했어. 당신은 나한테 늘 무관심했지만 아이들에겐 적어도 어설프더라도 아빠 노릇은 하길래 애들 얼굴 그거 하나 보고 버텼어. 근데 뭐? 바람을 펴? 그것도 남자랑? 그래놓고 어딜 지금 나한테 큰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이야. 제가 분노에 몸을 덜덜 떨며 외쳐 쏘아부든 말에 남편은 멍하니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집엔 제가 씩씩대는 소리만 들렸죠. 내가 이딴 더러운 진실을 알면서도 당신이랑 같이 왜 살아야 해? 당신이 날 뭘 그렇게 아껴줬는데? 내가 기념일을 챙겨달라고 했어? 아님 돈이라도 달라고 했냐고. 각방 쓰고 나서 생활비 주는 거 조금씩 줄여도 내가 불평불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냔 말이야. 근데 지금 감히 애들을 들먹여? 네가 인간이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남편은 한참을 넋을 놓고 있더니 어떻게 한 거야? 언제부터? 라고 묻더군요. 너는 지금 그딴 게 중요해? 라는 제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요. 물을 한 잔 마신 후 남편과 저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남편의 고백은 참 씁쓸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제 남편은 남녀에게 모두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제발 이혼을 하지 말자. 내가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뭐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말을 하니? 내가 경제권도 다 넘겨줄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이렇게 빌게, 응? 라면서요. 제 남편은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충격받은 건 괜찮은 건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더러운 성생활이 부모님과 외부에 까발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더군요. 고작 이런 사람을 위해 참아온 제 10년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 서류만 올려둔 채 친정으로 떠난 제게 그 이후 매일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만 보고 살겠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등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연락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답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으로부터는 이혼 도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결국 사실을 말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제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그 길로 저희 엄마는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시부모님 혼을 쏙 빼놓았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제게 또 미친 듯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각방을 사용했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기에 저에게도 아예 없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외돌했다는 점, 생활비를 본인의 멋대로 점점 줄였던 점 등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남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테니
아마 충분히 걱정하지 않아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의 가족들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개인적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아무래도 부모이다 보니 녹음 파일의 주인공이 본인들의 아들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저는 참아왔던 긴 세월에 비해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아빠의 빈자리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 하나가 무척 걱정되었는데 애초에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놓으니 별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네요. 진작 이혼할 걸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빈자리를 빼앗은 것만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면 왜 이혼을 해야만 했는지 제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직 마냥 어리기만 해서 말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바른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아빠를 두고 애들이 밑에서 무얼 보고 듣고 생각하며 배우겠나요? 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급작스럽게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서 홀로 서기가 많이 겁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결 여유가 생겨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뒤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속사정을 몰라줘서 미안하시다며 저를 껴안고 우셨어요.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잘 살겠노라 거듭하며 결혼했는데 또 대못을 박은 것만 같아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남편은 아직까지 연락이 오고 있어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한 모양이더군요. 어떨 때는 계속 미안하다며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노라 맹세하는 연락이 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절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독해 빠진 년이라고 욕설이 섞인 연락이 오네요. 며칠 전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피말리고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그랬어야만 했냐고 비난하더군요. 저 때문에 자긴 부모님께 온갖 욕설을 들어서 치욕스럽고 이런 정체성을 까발린 저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대요. 그래도 10년을 같이 애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했어야만 하냐고 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 수십 갈래로 찢어 죽여도 모자라다고 보냈어요.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술만 마셨다 하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만간 이 연락들을 모아서 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가서 접근금지 신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 남편은 저보고 매정하고 독하다고 욕을 하는데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전 남편을 용서 못할 것 같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매정하고 단호하게 굴 것이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해요. 예상보다 위자료도 두둑해서 걱정은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쓴 사연을 들으시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배우자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런 배우자를 부모로 둔 것이 더 불행하지 않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니실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나니 삶이 더 나아졌거든요. 제가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운 제 아이들은 커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다가오는 겨울은 정말 춥다고 하던데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정에 항상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